자,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죄송했습니다. 저기 356페이지 여러분들 볼게요. 그 유로지로 해외 송금인데, 자, 우리 여기 보면 아까 스위프트 해외 송금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유로지로 해외 송금, 머니그램 해외 송금 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각자 안 헷갈리도록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스위프트 해외 송금은 봤으니까 자, 유로지로 해외 송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럽 지역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자, 유로지로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국제금융 송금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아니면 어떤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한도 관련해서 자, 당발 송금 같은 경우는 건당 미화 3,000불, 그다음에 타발 송금 같은 경우는 미화 2만 불 상당액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당발 송금, 타발 송금과 관련해서 그 스위프트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하루 인당인지 아니면 그 하루인지 그렇게 우리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프트 송금 같은 경우는 1인 기준으로 우리 당발은 미화 5만 불, 그 다음에 타발 같은 경우는 1인이 아니라 1일 기준으로 2만 불 그렇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당발은 건당 3,000불 상당액 이하, 타발은 여기도 하루 기준 미화 2만 불 상당액 이하. 타발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에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송금 가능 고객은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외국인 포함. 요거는 여러분들 별 문제가 없겠네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급 형태 보시면 계좌 송금, 주소지 송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체국 창구,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CD ATM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비교하시고 소요 기간도 역시 2, 3영업일이 걸린다라는 점 같고요. 다만 이제 송금 가능 국가는 달라요. 아까 우리 스위프트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 미국 자산관리국에서 제외하고는 그 국가들은 제외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 국가가 5개 국가로 딱 한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일본,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인데 일본하고 여러분들 태국, 일태는 좀 잘 기억하죠. 일태는 자, 우리가 취급 가능한 통화가 US 달러입니다. 일본하고 태국. 그다음에 나머지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유로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송금 가능 국가 5나라 있고요. 국가별 송금 가능 기관 해가지고 자, 요거는 일본이 좀 다르네. 일본 우정국, 우정청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내셔널 세이빙 뱅크라고 그래서 국립 저축은행 이런 데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해당 국내의 모든 은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하고 스리랑카만 좀 구분하시고, 스리랑카도 같은 은행 계열이니까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새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특히 유로지로하고 밑에 있는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취급 가능한 송금 가능한 통화, 송금 통화는 일본하고 태국, 일태는 달러 이렇게 보시고요. 나머지 3개 국가는 유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같은 경우도 자, 당발 같은 경우는 8,000원. 아까 우리 10,000원이었죠. 근데 이건 8,000원이고요. 타발은 3,000원 해서 이것도 싸네요. 아까는 5,000원이었는데 3,000원 해가지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수수료 면제 대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지 아니면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발 송금 중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건당 5,000원에서 우리 스위프트하고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실 게 머니그램인데요. 자, 일단 머니그램 일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아까 봤던 스위프트하고 유로지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신한은행 및 머니그램사와 제휴해서 자, 체크를 했죠. 계좌번호 없이 8자리 송금 번호와 수취인 영문명으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한 후 약 10분 뒤 수취인 지역 내 머니그램 에이전트를 방문하여 수취 가능한 특급 송금 서비스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2, 3영업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서 요거는 훨씬 더 빠르네요. 특급 송금 서비스 해가지고 머니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발 송금하면 동일자, 동일인에서 미화 1만 불 상당액 이하. 근데 타발 송금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2008년 중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합니다. 송금 가능 고객은
개인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니그램 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개인 고객만 가능하다. 특히 아까 우리 계좌 번호 없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계좌 거래고요. 아까 앞에 있는 거 두 개들은 뭐 우체국 창구든 스마트폰이든 다 됐었잖아요. 인터넷이든. 근데 여기는 뭐다? 우체국 창구에서만 그렇다. 나머지 인터넷이나 스마트 CDM기 같은 경우는 아직 송금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2018년 중에 시행 예정이니까 뭐 우리 시험 볼 때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교재 나온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송금 소요 기간은 2, 3영업일이 아니라 약 10분은 있고, 송금 가능 통화는 US 달러다. 좀 내용이 다르죠. 송금 프로세스 보면은 자 보시면 뭐 에이전트 조회, 수수료 조회, 접수 정보 입력, 송금 번호, 안내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도 당발 송금은 자 우리 송금 국가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타반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수수료는 해당 사의 정책 및 프로모션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수수료 조회 후 안내할 것을 요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기출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빠진 내용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확인 좀 하세요. 1번. 우체국 예금 고객은 창구망 공동 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휴은행 창구에서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반대로 돼 있죠.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행거래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2번,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환전 예약은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저 환전 예약은 우리 직접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이건 빠졌으니까 빼주시고요. 3번,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서 신한은행 스위트망을 통해 수취 있는 해외은행 송금으로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스위프트 해외 송금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에버리지 원 플러스 카드는 IC칩이 내장된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카드로 물품의 신용구매. 자, 이거는 우리 현금 카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신용구매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 구매가 가능하다. 이 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 세 가지 좀 비교를 할게요. 저도 이거 좀 낯선 부분이긴 한데 자, 보세요. 스위프트. 예, 스위프트. 그다음에 유로지로.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좀 보시죠. 근데 수수료 부분은 진짜 이거 좀 여기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뭐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하십시오. 자, 이거는 2, 3영업일이 걸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보시고, 현재로서는 이거는 우체국 그렇죠. 창구에서만 가능한데 여기는 뭐 CD, ATM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 가능 국가 가능 통화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어디였나요? 미국 자산관리국에서 우리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면 다 가능하고,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5개 국가. 특히 여러분들 1태 이렇게 기억하시죠? 1태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태국은 US 달러로 송금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필리핀이나 스리랑카,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유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일본 우정청, 그다음 스리랑카는 내셔널 세이빙 뱅크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송금 가능하고, 나머지 3개 국가들은 그 해당 국가 내 모든 금융기관에 가능하다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송금 한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뭐 당발 송금, 타발 송금 해가지고 특히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타발 송금은 지금 2018년 중에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은행 계좌 없이 우리가 송금이 가능한 게 머니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실 때 같이 3개를 비교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수료 관련해서 아까 우리 수수료도 좀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송금 그 한도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솔직히 뭐 이 부분은 암기가 제대로 아직 안 됐는데, 그 당발 송금 같은 경우는 송금 1인 기준으로 연간 1인 기준이니까 연간 5만 불.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좁죠. 그렇죠? 연간 5만 불이고, 근데 타발은요 하루 기준으로 2만 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 연간 미화 5만 불, 타발은
하루 기준 2만 불. 그 다음에 유로지로 같은 경우는 자 건당 당발은 건당 건당이니까 한 번에 3,000불. 그 다음에 타발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 똑같습니다. 하루 기준 2만 불 해서 우리 타발은 그 스위프트나 그다음에 유로지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기준으로 2만 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머니 그램 같은 경우는 동일자 동일의 미화 1만 불 상당액이다. 당발이고 타발 아직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또 가서 돌아보고 이러면 점점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 보시면 전자금융 서비스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전자금융 서비스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1번 우체국 인터넷 뱅킹 서비스 해가지고 그 굵은 글씨 그 밑줄 친 거 제가 했던 거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 뱅킹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금도 가능하고 보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휴대폰 번호 인터넷 송금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개인정보 활용을 사전에 동의한 우체국 인터넷 뱅킹 가입자에 한해서 수취인에 뭐 없이 계좌번호 없이 그렇죠. 휴대폰 번호만으로 인터넷 뱅킹 송금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계좌번호 필요 없이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우리 송금이 가능하다.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바일 뱅킹, 자, 요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모바일 뱅킹 예금 서비스, 보험 서비스, 뭐 자동화 기기에서 예금 인출이라고 되는데 보세요. VM 모바일 뱅킹에서 실행 번호를 등록한 후 자동화 기기에 등록돼 실행 번호를 입력해서 자동화 기기에서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고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폰뱅킹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화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예금 서비스, 보험 서비스. 자, 근데 그 폰뱅킹과 관련해서 고객 맞춤 서비스 그거 좀 보세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자 맞춤 서비스는 10개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폰뱅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이전화 전전하면은 뭐 번호 같은 게 유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딱 지정한 전화번호를 몇 개까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 최대 5개까지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기 이제 그 부분 보시면 우체국 금융 서비스 해가지고 자동화 기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예금 서비스, 보험 서비스, 그 다음에 연속 거래 서비스 그 관련해서 입금은 거래 금액이 1회 이용 한도 초과가 되면 무제한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입금하는 데는 계속 뭡니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입금 가능하다. 자, 출금은 거래 금액이 1회 이용 한도, 그 다음에 CD, 그때 CD 그때 초과 시 1일 이용 한도 연속 추가로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제한된 금액이 범위가 있는데 제한된 뭐 입금이든 출금이든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할 때 뭡니까? 연속 거래를 하면 그 한도를 갖다 벗어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속 추가 출금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체 보세요. 카드, 통장, 모바일 같은 경우는 1회 이용 한도 600만 원 초과 시 1일 이용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추가로 출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1회 이용 한도 만약에 더 넘게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1일 한도만 안 나오면 추가로 출금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요건 보세요. 무매체. 요 부분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무매체는 1회 이용 한도 초과 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무매체 거래 관련해서 공부를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게 또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 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거 뭐 번호를 갖다가 도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입금, 출금, 그 다음에 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일 한 번에 이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일 한도만 더만 1일 한도 내라면 연속으로 출금하거나 입금하거나 다 가능합니다. 또 뭐 이체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그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하십시오. 초과 시 거래 불가. 그 다음에 계좌 이체, 통신문 입력 서비스 해가지고 뭐 축하 송금 같은 거 생일 축하 송금 같은 때는 뭐 축하한 내용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학원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송금을 내면 그 부모님 이름으로 명칭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온 건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누구누구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누구누구 학원비 이런 식으로 하면 받는 수취인 입장에서도 뭡니까? 이게 어떤 친구의 학원비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신문 서비스 한글 7자, 영문 15자 이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 우체국인데요. 그 이동 우체국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체국 없는 곳에 갑자기 우체국 수요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냥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해, 재난 지역, 뭐 지역 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자 보세요. 우체국 금융 서비스라고 제목은 돼 있지만 보세요. 우편물 접수.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편 서비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 접수, 예금 가입, 뭐 현금 인출기, 공과금 자동 수급, 뭐 보험 청약 등 보편적인 우편 금융 창구 서비스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편적인 우편 금융 창구 서비스. 그래서 이거 임시적인 건데 여러분들 뭐 선택적 우편 서비스 같은 뭐 특별한 거 그런 걸 해줄 수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업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 서비스에 한정된다면 틀리고요. 우편 서비스 한정된데도 틀리고. 그래서 우편, 금융, 보편적 서비스를 이동 우체국을 통해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국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죄송합니다. 오늘 도착은 제가 좀 1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또 새벽까지 또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또 문제를 풀다가 또 안 풀리는 문제를 갖다 또 사진 찍어서 문제를 보내서 좀 풀이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뭐 그걸 좀 하느라고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제가 원래 보험 전까지 오늘 꼭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다 못 나가겠네요. 그래서 저 기타 사항에 금융 실명 거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또 수업도 있고요. 또 조금 시간이 또 지체돼 버리면 또 집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정말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험 파트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 거래해라. 우리 금융실명법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시행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긴급 명령으로 특정 그 경제처분 재정경제처분 관한 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국가 대통령이 긴급 명령으로 있잖아요. 비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국가 긴급권을 행사해 가지고 시행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두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실명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만 여러분 잘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나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는 경우,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 또는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매각 등은 실명 확인을 보세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은행 거래를 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우리가 통장 계좌 개설을 할 때 뭡니까? 실명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입금 출금할 때 실명 확인 안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데 굳이 실명 확인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돈을 우리가 공과금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뭐 비실명에 의한 어떤 탈법 그런 악용 수단으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송금 정도, 뭐 외국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 상당의 이하 정도면 이런 소액 정도면은 실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 및 정보 제공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는 우리의 많은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개인의 어떤 금융 정보를 갖다가 함부로 누설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어떤 의무를 지켜라?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이용하지도 말라. 함부로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의 정보, 우리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처벌 규정이 되게 셉니다. 만약에 그렇게 위반해가지고 뭐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했다면 보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형벌입니다. 전과가 남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아주 센 중한 그런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게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라는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을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라 그러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요구 시
업무 처리. 이건 함부로 누설한 건 아닌데, 뭐 수사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뭐 수사기관 등 관계자들이, 자, 누구누구의 개인 금융 자료를 좀 우리에게 제출하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공은 해야 되겠죠. 다만,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표준 양식에 따라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준 양식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 주체에 대해서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만약에 통보 유예 요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에게 그 통보를 해버리면 어떤 뭐 공익적인 뭐 공익 목적의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를 할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역시 10일 이내에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줘라. 근데 만약에 그런 통보를 안 해주면 아까처럼 정보 누설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보 제공을 요구했을 때 표준 양식이 따라라 그랬죠. 그래서 표준 양식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갖다가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누구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했다라는 거 표준 양식에 따라 그렇게 기록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5년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처벌 규정 여러분 보시면 어디가 제일 재질이 나쁜 거예요. 정보를 누설한 게 제일 나쁘죠. 그래서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에요. 저 형벌은 여러분들 법관이 부여하는 거고 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서장, 뭐 세무서장 이런 행정기관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가 남지 않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불복하려면 정치재판 청구를 해도 되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그 형벌이냐 단지 행정질서벌, 행정처분에 불과하냐 행정질서벌에 불과하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제재 수단도 여러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소득세 관련 사항 보시죠.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명에 의하지 않고 그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자 및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몇 %예요? 90%. 그러니까 네가 얻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율의 90%로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보시고 이따가 다음 시간에 그 과세표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뭐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 법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그 비실명에 의한 경우에 우리가 받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90%를 원천 징수해버린다라는 거 보고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기출 보시면 2014년도에 나왔네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보세요. 금융거래 등을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되며 자 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통보 의무 요거는 여러분들 벌금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이거는 과태료라 그랬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해설에는 여러분 제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험에는 이게 실제 시행되고 있는 법령하고 저기 우정사업본부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디를 따라야 되냐 그때 되게 논란이 많았던 파트거든요. 특히 과태료 파트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요 교재 나온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그 통보 의무를 갖다가 우리 해태했다든지 아니면 그 표준 양식에 따라 기록 관리해야 되는 그것을 갖다가 안 했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렇죠.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자 이때는 구두하면 안 돼요. 말로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0일 이내 서면 통보 꼭 기억을 하시고요. 4번 통보 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자 이때 통보 유예 요청을 받았다면 그 통보 유예 요청이 종료되는 날부터 역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저기 그 금융 상품 파트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끝났습니다. 상품 파트는 나중에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이제 보험 상품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동안에 좀 복습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좀 차근차근 복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 부분 좀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쨌든 뭐 좀 더 관리를 좀 잘하도록 매번 말만은 그렇고 좀 제대로 실천을 못해서 죄송한데 다음에 또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